1.11 사태, 전두환, 김신조 이름 나왔습니다만은 그 당시 북한은 어떻게 이렇게 보면 정황을 어디 정확히 알았을까요?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좀 표시해온 북한의 베트남 전쟁 참전.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리죠. 잠깐만요. 그쪽이 더 나은가요? 이쪽이 더 낫겠죠.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간한 북한의 베트남 전쟁 참전. 네.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대목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참전이 그냥 뭐라니까 군사 고문관 몇 명 보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북한이 국력을 기울여서 참전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베트남 전쟁 당시에 북한과 함께 복무했던 북베트남 퇴역 소장의 정언입니다. 이거는 2000년 넘어서 이제 2008년에 나온 인터뷰네요. 근데 그때 얘기를 했는데 북한 공군이 67년과 69년 사이에 미군 전투기 26대를 격추시켰다. 그 북한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미거기가 미군의 팬텀기를 갖다가 26대를 격추시켰다. 그래서 김일성이 67년 5월 20일 날 파견 공군 부대에게 미군기를 10여 대 격추시킨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대한민국은 최명신 그 당시 그 주월사 사령관 3스타였습니다만은 근데 북한에는 지휘자가 누구였나요? 그 당시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평양으로 다루고 있는 그 시기 1967년부터 68년까지는 북한군 리두익 중장이었습니다. 이게 북한 중장은 투스타죠. 그러니까 북한군 중장이 군사 고문단을 이끌었으니까 2년 사이에 미군 전투기를 26대 격추했다 하고 하다면은 중장에 걸맞는 그 밑에 고문단들이 따라갔고 병력들이 실병이 따라갔겠죠. 그렇죠. 그 이두익은 북한군 차수까지 진급했고 2002년에 사망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또 군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도 상당히 많이 했죠. 베트남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무기 10만 정 그리고 군복 100만 벌을 보내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몇 벌이요? 100만 벌. 그런데 100만 벌이면 당시 월맹군, 북베트남 군들이 다 입구도 남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 자체적으로 2001년 7월 6일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 것인데 우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걸 이번에 전사연구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자기들의 입으로 우리는 수많은 무기, 총탄 200만 벌의 군복을 베트남에 제공했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전에 북한군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얻은 이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국의 그 세계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미군의 취약점 그래서 두 개의 전쟁을 하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파악했고 이 시기에 리두익 단장을 포함한 북한 군사 고문단은 베트남의 비정규전 유격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토대로 연구를 해서 68년에 전면적인 비정규전 무장봉기 특수군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병력들이 남한 내부에서 유격전을 벌여 혁명 거점을 확보하는 소비에트를 만드는 그런 전술을 실험해 본 것이죠. 거기다 또 하나 부가로 더 얻는 완팁은 바로 1월 21일 날 캐산에 공격하고 미국이 꼼짝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김일성은 알았던 거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렇게 과감하게 미국을 직접 겨냥해서 정보 수집선을 납치해가고 정보 수집 비행기를 과감하게 격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김일성이 그야말로 자신감이 최고적으로 올라왔고 혁명의 만족이 혁명의 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 천하를 횡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68년, 69년 대한민국 영토를 전면적으로 점거하겠다는 그런 야심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민족 보위성, 요즘 말로 인민무력부죠. 민족 보위성 산하의 정찰 총국, 정찰 총국의 그 이제 게릴라 부대가 1,2,4군 부대 아닙니까? 람보 형님들. 그 람보 형님들 31사람이 진짜 번개같이
이 국군 복장을 하고 저 임진강을 넘어서 파주를 건너서 오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쫙 해갖고 이제 드디어는 궁정동 앞에서 바로 눈앞에 바로 청와대 정문을 앞두고 있을 때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재도 많이 해보셨죠? 아니 뭐 원래 네. 예, 원래 그분 원래 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전두환 중령이 이끌던 게 당시 수경사. 요즘은 뭐 경복궁 여러분들 보면 저 뒤까지 쭉 튀어서 청와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 그 언저리까지만 해도 경복궁의 뒷부분 3분의 1에 보면 수경사 30대대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죠. 30대대가 대통령 근위부대 내지 경호부대로 일개 대대가 항상 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33 경비단도 뭐 새로 생기고 좀 뭐 그렇죠. 더 보강이 됐죠. 예. 근데 그 바로 그 수경사 30대대가 나중에 또 12.12 사태 때 이른바 그 신군부들이 모였다는 수경사 30단 장세동 대령의 수경사 30단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어쨌든 수경사 30대대가 지키고 있던 그쪽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꼭 그분만의 주장이 아니라 또 주변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 말이 전 맞지 않나 싶은데 코앞에 왔는데 갑자기 김신조가 나중에 이 신문에서 그런 거예요. 하늘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조명탄을 막 쏘아 올리니까. 그래서 발각됐다. 그래갖고 드디어 북악산 뒤로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일망타진되게 되는데 그렇죠. 그 전두환 중령은 본인이 이제 30경비대대 대대장으로 부임하고 보니까 박격포가 있는데 조명탄 쏘는 박격포가 다 광화문 쪽으로 향해 있더라는 겁니다. 전두환 중령 입장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청와대를 갖다가 지금 보면 유사시엔 청와대 쪽에 적들이 들어오면 그걸 밝혀야 되는데 광화문을 지켜봐서 어떻게? 라고 해서 박격포 포탄 이 포구를 갖다가 다 청와대 쪽을 향하게 해놨대요. 근데 어느 날 검열 나왔던 최우군 당시 수경사령관이 이야 이 사람은 불경스럽게 어떻게 각하가 계시는 청와대를 향해서 포문을 향하느냐. 그래갖고 당장 바꿔라. 전두환 중령이 평상시 형님 불렀던 박종규 경호실장한테 형님 이건 이래서 이래니까 형님이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했고 실제 1월 21일 날 최규식 총경이 병력을 끌고 가서 이제 31명의 김신조 일당하고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돌한 가운데 쫙 내려왔을 때 그때 소리를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은 놀랍게도 장세동 대위예요. 이게 당직 쓰고 있었겠죠. 근데 그 전 대통령 뭐 그 자랑하신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많이 들으셨죠, 직접. 그러면 그 최규식 총경이 이제 불신 검문을 이제 세워놓고 너희들 뭐냐? 특수부대다 뭐 하고 하다가 이미 총을 쏴서 최규식 총경이 거기서 사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나가는 버스에다 뭐 수류탄도 던지고 이미 거기서 파바박 뭐가 이제 스파크가 튀었는데 그 전 대통령 뭐 주장하는 거 100%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기로 박정희 주기로 왔으니까 청와대의 경호가 튼튼하지 않았다면 담을 넘어서 들어갔을 텐데 거기에서 발길을 돌려서 북악산으로 도망갔다 오는 걸 보면 청와대 경비 담당했던 장세동과 전두환이 물샐 틈 없이 잘했다라는 것을 의심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신조가 나중에 체포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조명탄이 터지고 하니까 이게 포위 됐구나 싶어서 일단 들어가서 이제 이른바 게릴라 작전을 벌이자. 그래서 산으로 튀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1.21 사태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 이제 일망타진이 되고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이 창설되는 가운데 그해 7월이 되면은 김일성은 2차 도발을 준비합니다. 김일성 2차 도발을 준비해서 1,2,4권 부대에 또 아까 한 130명을 모아서 맹훈련이 딴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체력훈련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독도와 그 지형지물에 대한 숙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칼을 던진다든가 총을 쏜다든가 뭐 이런 거야. 개인기야 뭐 오죽 람보인데 뭐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천하의 람보라 할지라도 지형지물에 숙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에트로 파고들려고 드디어 울진 삼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울진 삼척 들어오고 심지어는 경북 북부인 영주까지도 거의 그들이 막 침입하게 돼요. 그렇죠. 이제 이런 가운데 한 2달간에 걸친 대간첩, 근데 대간첩 작전을 벌려서 결국 이들을 갖다가 거의 일망타진합니다. 네. 고립됐으니까 포위 섬멸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겨울에 12월에 사실 자기들 생각은 편안하게 하고 왔겠죠. 오면은 갔다가 이쪽에 보면 늘 불평불만에 빠져 있던 인민들이 같이 말이야 호응을 해주고 같이 봉기를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있습니까? 뭐 입을 게 있습니까? 쉴 곳이 있습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망타진 되게 돼요. 저는 요 68년 뭐 다룰 때는 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69년, 70년, 71년의 분위기에서 기억이 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때 시중에 여론이 쫙 도는 것이 뭐였냐면은 김일성이 나의 생일을 72년 나 환갑을 72년 환갑 잔치를 서울에 가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뭐 다 퍼졌고 그때 제 주변에 있던 잘 사는 집안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뭐 갔던 러시가 이뤘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 갑자기 이제 그 말씀하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실제 보면 우리는 뭐 그때 어렸을 때 굉장히 반공교육을 심하게 강하게 치열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심지어는 뭐 별노래도 다 불러서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뭐 김일성 엉덩이를 뭐 갈기갈기 찢어서 뭐 아니다 모택동 엉덩이를 갈기갈기 찢어서 김일성 생일날에 뭐 빈대떡 붙여주자 뭐 이런 노래도 애들이 부르곤 했는데 어쨌든 근데 김일성이 72년 환갑잔치 서울에 가서 하겠다라는 건 지금 확인이 되는 이야기죠? 됩니다. 그 자신감을 표현. 그러면 확인됩니다. 제가 여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또 하나 띵동 또 뭐 또 재밌는 내가 우연의 일치 이 평행이 일어나는 평행 날짜 하나 알려드릴까요? 외우기 쉽게 1912년 4월 15일 평양에서도 한 사건이 벌어졌고 저쪽 북대서양에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양에서는 김일성이 태어났어요. 이거 환갑잔치를 맞습니다. 환갑잔치를 서울 가서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12년생이니까 72년 되는 환갑잔치를 서울에서 하겠다. 그다음에 똑같은 그 김일성이 태어났던 바로 그날 북대서양에서는 타이타닉이 침몰합니다. 놀라셨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열심히 찾으셨어요? 열심히 찾아야죠. 근데 어쨌든 김일성이 보면 이른바 군부대 그때 보면 북한은 62년부터 시작해서 4대 군사 노선을 걷습니다. 전군의 간부화, 전 인민의 무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 4대 군사 노선을 62년부터 치열하게 벌이는 가운데 이번에 띵동 하나 또 모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최근에 발견된 중국에 해제된 기밀 문서에 따르면 1965년에 김일성은 중국 대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 대사 귀국의 마오쩌둥 주석 그다음에 류샤오치 국가주석 등에게 이 말을 전해주시오. 도저히 이 남조선과 우리 조선반도의 모순을 풀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 자, 우리가 전쟁을 할 테니까 뒤를 좀 받쳐주시오. 물자도 대주고 이걸 전해주시오. 이미 65년부터 김일성은 2차 6.25 전쟁을 갖다가 획책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군대 가서 이제 보면 그 장군들한테 격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지난번에 우리 6.25 때 우리 홍구멍 났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군인들 일반 장령들이 힘이 나겠어요? 그때마다 한 얘기가 기록이 다 나옵니다. 자, 내가 72년 4월 15일 나의 환갑잔치는 서울에서 하겠다. 워커리에서 하겠다. 하는 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겠다는 확인이 되는 거고 워커리에서 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지 김일성의 그 자신감, 혁명에 만족해 왔다는 인식에 또 불을 지르는 사건이 1971년에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었습니다. 71년에요? 근데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네. 주한미 7사단을 당연히 일방적이었죠. 당연히 7사단을 철수시켰고 그 71년 10월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든든한 뒷배이고 혈맹인 중국이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가지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고 닉슨은 한국에서 발을 빼겠다고 7사단을 철수시켜 버렸는데 그런데 왜 이 절체절명의 기회에서 김일성은 전면적 도발이라는 선택을 할 수 없었을까요? 이게 말이죠. 이래서 우리가 평행 이론이 필요한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갖다가 돌이켜보면서 그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황태순, 김영광의 이 파바이는 현안이고 이 평행 이론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과거를 갖다 귀감으로 삼지 않는 의미에서 평행 이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게 국제정치의 패러독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패러독스를 말씀드려야 돼요. 첫째, 하나의 첫 번째 패러독스는 닉슨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이란 뜻이죠. 자, 닉슨은요 미국 역대 대통령, 미국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우리 말하면 꼴보입니다. 꼴통보수란 말씀이죠? 꼴통보수입니다. 닉슨은요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꼴보입니다. 꼴보. 진짜 꼴통보수 중에 꼴통보수예요. 근데 꼴통보수인 닉슨이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 모태동하고 손을 잡고 국교를 수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71년에 그 당시 장개석이 이제 총통으로 있던 대만을 갖다 유엔에 축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하느님이 보고 와서 대한민국을 살린 거예요. 왠지 이게 다시 이게 바로 강대국의 패러독스, 이른바 우리 한반도의 패러독스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7사단이 빠져나가고 중공이 중국이 되면서 진출했을 때 박 대통령은 내 발밑이 꺼져가는 그런 위기감과 절망감을 느꼈을 텐데, 그죠? 절체절명 위기감이죠. 절체절명 위기감이니까 그 박 대통령이 그때부터 먼저 군 현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패러독스한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김일성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이제 절대 온 거야. 자, 닉슨이 닉슨 69년도 괌 독트린으로 자 아시아인의 문제는 아시아인이 알아서 해결하라. 너희들이 전쟁 내전 나도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그 메시지였죠. 그리고 이제 보면 갑자기 일방적으로 당시 주한미군이 2사단, 7사단, 8군이 이게 두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7사단 2만 명 빼버렸어요. 휴전선 지키는 7사단을 빼버리니까 허걱 하는 거, 허걱. 그러면 자, 김일성 입장에서 이건 절호의 기회야. 이건 71년 내리치면은 자, 자기 호언장담대로 72년 4월 15일 날 서울에서 환갑잔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하에 김일성이라 할지라도 독자적으로는 전쟁 못합니다. 중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뒷배를 봐주고 유사시에는 또 옛날 6.25 때 같이 유사시에는 저 의용군도 좀 보내서 보태주고 이래야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웠죠. 66년에 문화혁명이 시작됐고 그래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핑퐁 외교를 통해서 미국하고 손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하고 손잡고 손잡는 가운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내가 미국하고 어렵사리 손잡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요. 50년 이 장진호 전투부터 시작해갖고 53년 7월 27일까지 3년을 미국하고 총뿌리 겨루고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 철천지 원수인 그들하고 지금 어쨌든 손을 잡고 유엔도 가입되고 상임이사국도 되고 이런 마당에 아까 말씀하셨죠. 중소 분쟁도 있었고 우리 큰 형님들끼리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 옆에 저 옆집 어린 김일성이가 와서 큰 형님 저 이번에 두 번째 한번 치려고 그러는데 형님이 좀 제 뒷배도 좀 봐주시고 뒤에서 좀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좀 주고 라고 할 때 중공 입장에서 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야 저 멀리 가서 놀아라. 야야 니 까불면 안 된다. 야야 니 까불면 안 된다. 니 가만히 있어라. 형님들 좀 큰 일 하시는데 너 왜 왔다 갔다 하니 정신없게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북한이 그 당시 이미 4대 군사 노선을 통해 가지고서 네. 그 재래식 무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압도적이고 자신감이 있어 특수부대적과 했는데 네. 만약에 그 재래식 전력으로 도발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국은 지금 베트남이나 수렁에서 뭐 빠져나오려고 그냥 호덕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 북한이 중공의 지원 없이 전면적인 남침을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이긴 하지만. 가정이지만은 만약에 중공의 이른바 지원 없이 후원 없이 독자적으로 넘어왔으면 김일성은 파멸했습니다. 네. 이 대목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강대국의 닉슨 패러독스 이후에 강대국의 패러독스, 한반도 패러독스, 이 패러독스하고 이른바 중공의 지원 없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이 50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도 한미 간 한미 동맹 문제, 북한과 중국 문제 이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패러독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한 단계 더 심층적으로 한번 스타디해 보도록 하죠. 네.